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개념화한 소비자의 개념과 기업이 지켜야 될 윤리 기준과 배치되는 그러한 상황이 무엇이 있으며 그럴 때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일단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몇 가지 한 5가지 예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욕구 충족자로서의 소비자와 의무론적 관점에서 기업 윤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 기업 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욕구 충족자로서의 소비자는 패스트푸드는 왜 갈까요? 빠르고 어 그리고 내가 입에 맛있는 그런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에 갑니다. 빠르게 먹고 내 입맛에 너무 맛있으니까. 그것에 맞추면 그것에 맞추려고 기업들이 한다고 하면 그런 욕구 충족자로서의 소비자에 맞춰서 뭐 그게 정크푸드이든 살이 찌든 비만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어, 고객이 원하는 그대로, 그죠?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아이들이 사탕을 원하니까, 아이들이 뭘 원하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의무론적 관점에서 기업은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건강을 해치면 안 돼요. 그런 물건을 파는 건 윤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럴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저칼로리 옵션을 제공한다던가 혹은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그런 건강한 선택지를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영양 정보도 명확하게 제공하고 혹은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건강한 브랜드를 육성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맥도날드는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패스트한 음식을 충족시켜 주면서도 윤리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것, 즉 건강한 음식을 팔고 있다라는 걸 어, 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해피밀 건강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패스트푸드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건강 음식도 판매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빵이라는 그죠? 마늘과 양파가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우리 그러한 원재료를 사용한 이런 빵을 만들어냈다라고 실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광고함으로써 기업이 고객이 욕구 충족자로서의 소비도 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기업이 윤리적인 어, 것을 윤리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사례로 가져온 건 가치 추구자로서의 소비자와 의무론적 기업의 윤리 기준 중에 의무론적 관점이 충돌을 했을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한번 그린워싱을 가져와 봤는데요. 가치 추구자들은 환경 오염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지구가 온난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욕구 충족자로서 하지 않고 내가 가격을 좀 더 두더라도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트렌드를 이용해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데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 뒤에 가보니 뭐냐면 어,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더 파괴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기업이 워싱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요,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건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충돌할 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환경이나 혹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당연히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즉 소비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 명확하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H&M이라는 여러분들 우리 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아시죠? 자라와 함께. 거기서 뭐 어떤 캠페인이 벌어졌냐면 컨셔스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 뭐예요? 친환경 패션을 강조했었는데 실제로
이 환경 영향을 줄이지 못해서 이제 소비자의 반발을 산 그런 그린워싱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기업들은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배 구조도 실천을 해야 되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가치 추구자로서의 소비자의 욕구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우물론적 관점에서 윤리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배우로서의 소비자가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것과 공리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충돌하는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교육, 고가의 사교육을 가져와 봤는데요. 배우로서 소비자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부모인데요. 부모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양육도 잘해야 되지만 이 자녀에게 교육 환경을 최대한 좋게끔 하기 위해 자신의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가 사교육을 한다던가 국제학교 진학을 한다던가 유명 강사 1대1 과외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대다수의 부모들은 이런 높은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즉 공리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 배우로서 이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 개개인들이 이렇게 하지만 기업의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공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는데 특정 소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이나 어, 이러한 이익을 봐야 윤리적인 건데 그거에 상충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부 소비자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 거는 공리론적 관점에선 말이 되지 않는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론적 관점에서는 비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대응하는 어,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어,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유명 강사의 고급 강의 컨텐츠를 저렴하게 한다던가 무료로 제공한다던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 매기는 거야. 부모의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좀 더 많이 받고, 그죠? 이거는 또 이제 권리론적인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공리론적 봤을 때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메가스터디인데요. 희망 이룸 메가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이 메가 스터디 온라인 강의 회사를 만든 이 손 회장이 이 강의 이 온라인 교육을 만든 이유도 어, 이 소득 수준의 차이, 지역 수준의 차이, 지역의 차이 혹은 소득 수준의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자기는 대치동 1타 강사였지만 자기의 강의를 꼭 돈이 있어야만 혹은 서울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느냐. 부모가 소득 수준이 조금 안 되더라도 혹은 지방에 있더라도 이러한 좋은 양질의 강의를 들으면 어떻냐라는 관점에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희망 이론 메가나눔이라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소득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조선가정 이런 경우에는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강좌 수강권을 10매를 지급해서 고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이면 조선가정이나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 이 이윤 추구도 하지만 이 공리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그런 서비스나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산자로서의 소비자와 정의론적 관점에서 기업이 윤리적인지 아니면 충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례는 아마존 킨들인데 아마존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인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출판사를 그죠 오프라인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책을 출판해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독립 저자들, 뭐 저도 될 수 있고요. 개개인들이 자신의 출판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지만 수익 배분 정책을 봤을 때 이게 정의로운가를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책을 판매를 하면 아마존에서 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작가들이 35%에서 70%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존이 취하는 수수료가 작게는 30%에서 65%까지 수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70% 그러면 나 70% 로열티 받고 싶어요. 즉 30%만 수수료를 내고 싶어요 하면 조건이 뭐냐면 내가 70% 로열티를 인세를 받고 싶으면 아마존만 독점 판매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만이 70%의 내가 로열티, 인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또 문제가 뭐냐면 아마존이 페이지당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저자의 실제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론적 관점을 봤을 때 누구에게나 왜 누구는 35% 가고 누구는 70% 가져가냐? 누구나 공정하게 로열티 즉 인세를 가져가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투명한 수익 배분 구조를 마련을 해서 누구든지 동일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렇게 마련한 다음에 그러한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내가 공정하지 않다 즉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격 책정 권한도 그냥 아마존에서 2.99에서 9.99로 이렇게 딱 픽스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난 2.99 하고 싶어 아니면 1달러 하고 싶어 혹은 10달러 하고 싶어 했을 때 그러한 자유를 확대해야겠죠. 그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한 데가 어디 그런 어떤 대안으로 이런 아마존의 문제점의 대안으로 나온 게 검로드라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어떤 독립 출판 플랫폼인데 더 많은 자유를 준대요. 예를 들어서 가격 책정 권한도 주고 수수료도 비슷하게 주고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북스라고 애플이 운영하는 이러한 이 플랫폼입니다. 책과 관련된 그래서 아이북스는 그 독점 계약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독점 판매해야 70%의 인세를 받을 수 있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북스는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 배분 모델도 저자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인디 작가들, 독립 작가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떠나서 이런 검로드라던가 아니면 아이북스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영향력 행사자로서의 소비자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충돌하는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패스트 패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패스트 패션은 말 그대로 빨리 트렌디하게 1주에서 2주 사이에 트렌디한 옷을 계속 만들어내서 난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 빨리 버린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이 환경보호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착취한다고 비판을 하며 불매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H&M, 자라, 쉬인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문제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쉬인 같은 경우도 옷을 내가 미국에서 받았어요.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받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반품을 받지 않고 그냥 돈을 환불해 준 다음에 알아서 뭐 버리든지 하라고 해요. 정말 쓸데없는 어떠한 쓸데없다기보다는 과대 소비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어딜 가냐면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브랜드가 가격도 저렴하고 트렌디하기 때문에 좋아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즉 지속 가능성 이런 거보다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용성, 즉 가성비가 좋고 예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좋아해 라고 소비자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즉 어떠한 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다 하더라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소비자의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선진국에서 이 지속 가능한 환경 오염을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가서 동일하게 하면 안 되고 또 후진국처럼 뭐 가성비 따지고 빨리빨리 예쁘기만 하면 돼. 요걸 가지고 요 관점을 가지고 선진국 소비자한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게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나 아니면은 글로벌한 패션 브랜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후진국에 가서 뭐 미얀마라던가 인도라던가 네팔이라던가 방글라데시라던가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공장을 짓게 되는데 그 공장에서 하청 공장에서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아동 노동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서구 소비자들은 이 해당 국가의 네팔이든 인도든 방글라데시든 미얀마든 이런 해당 국가에서 이 아동노동 착취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매운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해당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Effective altruis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주장하는 뭐 피터 싱어라던가 윌리엄 맥커스키를 있는데 효율적 이타주의는 어떤 선행을 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유익할지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로 영국 옥스퍼드대 윌리엄 맥커스킬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서구 소비자들이 뭐 아동노동 착취, 즉 가혹한 이런 노동 환경이 공부는 살만하지만 만약에 노동 착취 공장의 제품을 안 사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 하청 공장이 되는 노동 착취를 하는 하청 공장을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선망의 직장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야. 즉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즉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 착취를 하는 그 글로벌한 하청 공장이 오히려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선진국 이러한 소비자들이 노동 착취 공장의 대안으로 어떤 걸 내놨느냐? 실제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지. 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노동 착취를 안 하면 그 공장, 하청 공장을 빼버리면 어떤 걸 하냐? 오히려 더 그 현지 기업의 저임금이라던가 더 많은 일을, 어, 일을 해야 되는 농장이라던가 뭐 굉장히 더 형편없는 일자리라는 거죠. 실제로 1993년에 미국에서 노동착취 공장 제품을 수입을 금지하는 아동노동 억제법을 발의했을 때 방글라데시 이제 나이키였죠. 예, 하청업체 방글라데시 나이키 공장에서 아동 노동자가 5만 명이 해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 5만 명이 실제로 선진국 미국 소비자들이 원했듯이 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혹은 집에서 대우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이 학교에 못 가고 더 영세한 해당 국가에 정말 더 월급도 10분의 1이나 뭐 5분의 1 받는 그런 공장으로 재취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되는 집단에게는 오히려 윤리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효율적 이타주의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관점을 대할 때는 어떠한 딱 픽스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지역별로 뭐 국가별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 실용성이라던가 혹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야 되고 예.
그럼 실예를 찾아보면 자라 같은 경우는 EU 국가에서는 패션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캠페인을 하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빠른 트렌디, 가성비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쉬는 재활용 섬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쉬인케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우리는 환경 파괴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역별 어떤 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략을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그죠? 기부 활동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고용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기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은 소비자의 어떤 개념 혹은 소비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케팅을 수립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 및 공정한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소비자와 협업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고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야겠죠.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그럼으로써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